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중진 험지 출마를 놓고서 당 중진들과 혁신위원회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대통령 측과의 교감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으로 내다봤지만 김기현 대표는 총선은 지도부가 지휘한다며 비대위설을 일축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도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오산과 용인, 구리, 청주, 제주까지 전국 5곳에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연내 처리를 공언한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예상을 뛰어넘어 2% 이상 급등한 수치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 둔화로 밤사이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에서 예비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근거지로 지목했던 가자지구 최대 병원 알시파 병원을 심야에 급습해 하마스의 투항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와 의료진, 피난민까지 3,500명이 넘어 민간인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가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에 주식 거래를 하고 골프를 쳤다는 논란에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선 몰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입니다. 정부가 전국 5곳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구리, 오산, 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 또 청주, 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4,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가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구리와 오산, 용인, 청주, 제주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도권인 구리토평 2지구는 18,500가구 규모로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접해 주민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오산세교 3지구는 3만 1,000가구 규모로 화성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있고 오는 2025년 개통하는 KTX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GTX-C 연장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용인 이동시구는 16,000가구 규모로 반도체 국가 산단에 접해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비수도권인 청주 분평 2지구는 9,000가구 규모로 산업단지가 신설돼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화북 2지구는 5,500가구 규모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서부권에 비해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면적의 30%를 공원 녹지로 확보하고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곳곳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신규 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 지정 뒤 1년 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실거래가를 기획 조사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투기 점검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 청약과 주택 인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에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 압력 둔화세에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오늘 우리 증시도 시작부터 힘을 받아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하락 출발해 1,300선을 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먼저 오전 코스피 상승 출발하면서 훈풍이 불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01% 오른 2482.21에 코스닥 지수는 1.54% 오른 806.4에 각각 장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더 올랐습니다.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어제 종가보다 2.07% 오른 2483.69, 코스닥 지수가 811.8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1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긴장을 크게 풀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99.3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어제보다 20원 이상 내린 1307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후 내내 1300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는데요. 미국발 호재,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거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환호했죠. 미국 물가 상승률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세를 가리킨 덕분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2%로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같은 기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4%로 역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건 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뚜렷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4%대로 급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1.48%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 다우와 S&P 500 지수도 1%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훈풍을 탔습니다. 여기에 우리 증시 개장 직전 미국 하원의 추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며 셧다운 리스크도 해소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의 용퇴를 압박하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당에 필요한 것들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일축하고 있지만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인사들의 거취 논란이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뇨한 위원장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밝힌 내용이었죠?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전히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용퇴를 결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당에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위가 최근 던지는 메시지들이 대통령실과 교감해서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건데, 교감은 안 하지만 혁신위 활동에 충분히 힘은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키우는 이준석 전 대표는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인 위원장은 결국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며 김기현 대표 체제는 앞으로 1, 2주 사이에 정리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선을 치를 거란 전망인데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거듭되는 거취의 압박에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이어 총선은 지도부가 잘 지휘할 거라며 비대위 전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주류 의원들의 용퇴론이 화두인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비주류 의원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 불이익을 우려하는 비이재명계 의원 일부가 당내에서 따로 결사체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비명계 대표주자인 이원욱 의원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당의 혁신 과제를 던질 의원 모임 발족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을 시사한 이상민 의원은 다른 방송에서 다음 달 초까지 민주당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 전체 의원 가운데 5%가량의 행보일 뿐이라며 이들이 내놓는 지도부 폄하 발언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네, 화두는 국방정책이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과거 근무태만 정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골프장을 이용하고 근무 중에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어제 야당에서 제기한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이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관한 질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딸이 중학생일 때 학교 폭력에 가담해 징계 처분을 받은 건 자신의 불찰이고 골프나 주식 거래도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또다시 자녀 학교 폭력 의혹이 걸러지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연구개발 예산을 놓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현장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서울 광역화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적인 주장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험을 겪는 지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연구개발 예산에 관해선 국민의힘도 잠시 뒤 청년 연구원들을 국회로 불러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경기도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 발의를 앞두고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했고 오후에는 구리시청을 방문해서 현장 여론을 수렴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릴게요. 하나, 둘, 셋. 내일이면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되는데 수험표와 시험장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벌써 오늘이 수능 예비 소집일인데요. 오늘 꼭 챙겨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내일 수능을 보는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오늘 수험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고3 재학생이라면 이미 오전에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았을 테지만 졸업생은 사정에 따라 모교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험표를 받게 됩니다. 수험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본인이 응시하겠다고 했던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제대로 접수됐는지 살피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수능날 챙겨갈 가방에 미리 잘 넣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장 위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당일 이용할 교통수단을 활용해 시험장에 가보고 이동 시간을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한데 수능일 아침엔 대부분 기관에서 출근 시간이 조정되기 때문에 거리 자체는 한산할 수 있지만 시험장 주변은 매우 혼잡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험장 인근 대로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가도 8시 10분까지 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발 시각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 필요한 준비물도 미리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미리 응원전을 펼친 학교들도 있었죠?
네, 수험표를 받으면 정말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긴장한 고3들을 위해 후배와 선생님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선배님들 응원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화이팅! 네, 예비 소집까지 마쳤으면 수능 준비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수험표와 신분증부터 챙기고 시계는 아날로그형으로 준비합니다. 여분의 흑색 연필과 샤프심, 지우개, 수정 테이프도 허용되지만 개인 샤프와 모든 전자기기는 금지고 휴대전화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1교시 전에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확진자도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지만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감염병이 유행인데다 수시일 정도 남은 만큼 몸 관리를 위해서라도 마스크와 소독제 정도는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엔 비 소식이 예고돼 우산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일찍 자야 하는데요. 일부러라도 낮에 햇볕을 좀 쐬고 신경 안정제는 물론 피로회복제나 커피 등 카페인이 많은 음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내일 영하권 수능 추위는 없지만 종일 쌀쌀한 날씨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데 서쪽 지역에는 오후에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수능일 날씨를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내일 영하권 수능 추위는 아닌데 종일 쌀쌀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6도, 낮 기온은 8도입니다. 영상권의 기온으로 입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종일 하늘이 흐리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온도에 더 민감한 수험생들은 따뜻한 소재의 긴 소매 옷을 준비하고 두꺼운 외투보다는 얇은 패딩이나 바람막이 등을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서쪽 지방부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산하겠고 밤에는 그치겠습니다. 비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서쪽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오후 한때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도중에 천둥 소리를 듣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추워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에도 첫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당일 천둥을 동반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각 지자체가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도중 천둥으로 지장이 생기면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쉬는 시간에 CD로 해당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듣기 평가 중 지장이 생긴 부분에 한해서만 재방송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오는 2026년까지 인력 2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부득이하게 22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공사의 진지한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부득이 안전한 지하철,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로 역행되지 않는 지하철로 돌아오기 위해 다음 주 11월 21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박민 사장의 어제 대국민 기자회견과 관련해 박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의지도 없는 낙하산 박 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KBS의 수장이라면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정부 여당의 목소리를 받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랄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내내 억지스러운 불공정과 방만 경영 타령만 읊고 앵커 교체와 프로그램 삭제 등 실정법 위반이 될 민감한 사안은 보도본부장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근거지로 지목해왔던 가자 지구내의 최대 병원 알시파 병원을 심야에 급습했습니다.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협상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그동안 알시파 병원 주변을 포위했었던 이스라엘군이요. 밤사이에 병원 안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근거지로 지목한 가자 지구 내 알시파 병원을 현지 시간 오늘 새벽 2시, 우리 시각 오전 9시쯤 급습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병원 내 시설 등에 있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에게 투항할 것을 요구하고 병원 지하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전 종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첩보기관의 정보와 작전 필요성에 따라 알시파 병원 내 특정 지역에 있는 하마스를 정밀하게 표적화해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팀과 함께 아랍어 능력을 갖추고 복잡하고 민감한 병원 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병력들이 투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알시파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는 약 650명, 의료진은 500여 명이며 피난민은 2,500여 명으로 알려져 이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알시파 병원 지하와 주변에 하마스의 주요 군사시설이 있고 하마스가 환자와 의료진을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며 작전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의 이번 알시파 병원 기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알시파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데 대해 이스라엘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미 백악관도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근거지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작전 발표는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의 언급이 있고 나서 몇 시간 안 돼 이뤄졌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과 인질을 감추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에이펙 참석차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기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마스의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하마스가 군사 거점으로 삼았더라도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보호할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며 병원에서 교전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병원에 대한 공중으로부터의 폭격을 지지하지 않으며 무고한 사람과 무력한 사람들이 십자포화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의 한 고위 소식통은 현지 시간 14일 협상에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48에서 72시간 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미국 ABC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날 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도 전날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가자 지구에 억류된 수십 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석방하는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매일 관련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기습 당시 하마스가 강제로 끌고 가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이 23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인질 석방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를 위해
닷새 동안 임시 휴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분당과 일산을 포함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별법을 언급했고 민주당도 연내 통과 의지를 내비치면서 향후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요. 정식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특별법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원래 일기 신도시 개발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이었어요. 어제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말하자면 30만 평 이상 택지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할 때 만약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요. 용적률을 올려줘야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는 거.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속도가 잘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심의를 할 때 통합 심의를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별법안이 적용되면 지금 지원 대상 될 걸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일기 신도시 5곳 포함해서 51곳 정도인데 이게 이제 특별법이 통과하면 무리 없이 진행이 될까요? 저는 큰 테두리 하에서는 여야가 서로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막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슈는 되지는 않을 거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가 있어요. 가령 뭐 개포동이라든지 목동, 상계동 이런 데는 이미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포함시키고 빼고 할 거냐 하는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도 보니까 창원시장 그분이 또 창원을 왜 뺐느냐. 51개 창원이 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포함시켜 달라 이런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범위 같은 거는 약간은 좀 조정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여야 있습니다. 합의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도권 외에 주요 지역 많습니다. 광주 상무 지역도 있고 대구, 성서, 부산, 해운대, 목포, 하당도 있고요. 쉬운 한 곳이라고 하니까요. 여야 합의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특별법이 통과를 해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면요. 수익성이 중요할 겁니다. 건설사들이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성이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평균 용적률이 현재도 200%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대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에서 한 226%까지 돼요. 이 중에서 일산이 한 169%로 낮은 편이고 당이 한 184%, 3번이나 중동, 평촌은 다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혜는 용적률이 낮은 지역 그리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비싼 지역이 혜택을 받지 않을 거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수익성이 있을 거냐 아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면 이걸 3종 주거지역으로 올려준다는 거고요. 3종 주거지역은 이제 중주거지역이라든지 뭐 상업지역으로 일부 종상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대 500%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이제 추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층수가 한 15층에서 20층 정도가 되는데 한 30층 이상까지도 좀 높아지지 않을 거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500%까지 높인다고 하면요.
그동안 일기 신도시 노후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그동안의 과거 정부도 검토를 했는데 실행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용적률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의견을 좀 조율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거의 수도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도권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나와서 좀 진척이 좀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성도 그렇지만요. 이게 신도시들 서울 출퇴근 교통난도 상당하잖아요. 이게 신규 그 신도시에 지금 재건축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또 교통 인프라도 조금씩 보완을 해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그것도 청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걸 보면요. 이 교통 환승센터 같은 이제 공공시설물을 이렇게 재건축할 때 뭐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이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거주하는 주민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은 뭐 수도니 뭐 도로니 또 학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아마 후속 법안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현재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기 신도시 지금 재정비 이슈 뭐 늦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과연 잘 될까? 총선 때문에 급조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일단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미칠 것 같습니까? 약간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벌써 한 1, 2년 됐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체 시장의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또 건매물도 많이 팔리면서 약간 조정 국면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일기 신도시도 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게 이제 연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조금 기대감에서 호가는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께서는 연내 통과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거의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일단은 아까 뭐 총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도권 신도시가 두 정당 입장에서는 격전지이자 표밭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어떤 개발 사안을 두고요. 여야가 의견을 일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신도시 특별법만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의기투합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뭐 통과에는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는 여야가 그동안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함께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셨고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잠깐 들여다볼게요. 정부 신규 택지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택지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오늘 나온 대책 어떻게 보세요? 5개 지역의 8만 가구 규모네요. 입지를 보면요. 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남부 지역에 좀 많이 짓겠다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 GTX나 뭐 KTX 연계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이런 GTX 주변을 좋아하고 또 새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좀 흡수할 수 있는 측면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리 토평 2지구라든지 아니면은 용인 이동지구 이런 데들은 괜찮거든요. 아마 요번에 재밌는 것은 청주보다 제주 화북 2지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5,500가구 정도 규모가 들어서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대규모 택지 지구가 들어서는 게 거의 아마 이례적일 정도로 굉장히 제주도에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 된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2027년 그때 청약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전 청약이죠. 사전 청약이요? 그럼 이게 언제쯤 조성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건 이제 차곡차곡 진행을 할 건데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게 지금
결국은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매매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주택 수요를 분양 시장으로 이제 일부 분산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9호 대책의 약속대로 이제 이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건데 결국은 지금 뭐 LH가 제 기능을 좀 해줘야 되고요. 결국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지금 내년 또 6월에 PF 대란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번은 약간 청사진인데 결국은 이제 후속 대책에서 좀 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의도했던 어떤 그런 불안 심리 진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수요를 좀 분산하려면은 사전 분양을 좀 앞당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급 부족 불안 심리 잠재우려면 후속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책들 보완돼야 할까요? 일단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신호를 보내는 건데 무주택자들 하여금 집 사지 마십시오. 우리 싼 매물이 이제 싼 집이 나옵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무주택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은 무주택자들도 어느 정도 좀 믿고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2박 4일 일정으로 조금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PEC 회의에서 자유무역 체제 수호의 중요성과 회원국 간 연대 등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조금 전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출장 지금 출국 장면이죠. 서울공항이고요. 이번 출장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송하는 인파들도 보이는데요. 김기현 대표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 모습 보이고요. 이진복 수석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네, APEC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 번영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또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을 해서 일단 미중 회담은 확정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재회할지 2년 연속 한중 회담이 진행될지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APEC 기간에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거래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많은 정상들과 국제적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오늘 18일 토요일 밤늦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LG는 29년 만에 우승을 넘어서 왕조를 건설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구 조화가 어우러진 탄탄한 전력의 우승 경험까지 갖추게 됐지만 FA 단속과
외국인 선수 계약 등 올겨울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29년) 만에 우승이 결정되던 날 LG 선수들은 이번 우승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회성 우승이 아닌 2020년대를 대표하는 왕조를 건설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지금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왕조 시기를 누릴 거고, 그리고 이 멤버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앞으로 왕조를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G의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섣부르기만 한 출사표는 아닙니다. 올해 정규 시즌에서 팀 타율과 팀 평균 자책점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 스타 선수 한두 명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강점입니다. 홍창기와 오스틴, 문성주를 포함해 타격 30위 안에 6명이 이름을 올렸고, 한국 시리즈에서 벌떼야구 진수를 보여준 불펜진도 정규 시즌 홀드 1위를 합작하면서 팀 피홈런과 폭투는 가장 적었습니다. 신구 조화로 이뤄낸 우승이라는 점도 내년 시즌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올해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인 문보경과 김윤식, 유영찬 등 젊은 피가 건재하고 오지환과 박동원, 박혜민 등 30대 중반에 접어든 선수들조차 매년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염경엽 감독도 첫 우승에 값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조금 더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감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FA 자격을 얻은 불펜 중심 함독주를 지켜낼지, 또 1선발 중책을 맡을 외국인 투수를 잘 선발할지도 내년 시즌 LG 2연패 도전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K-팝 그룹 스트레이키즈와 뉴진스가 미국 대중음악 3대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무대에 오릅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공식 SNS를 통해서 스트레이키즈와 뉴진스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 스트레이키즈와 뉴진스는 글로벌 K-팝 아티스트와 최고의 K-팝 앨범 등 여러 부문에서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4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수험생들은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스카프나 바람막이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고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긴장을 푸는 등 컨디션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에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입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4도, 부산 8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비와 함께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금요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에는 대설이, 서울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서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들은 이 점 참고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중진 험지 출마를 놓고 당 중진과 혁신위원회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대통령 측과의 교감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갈 걸로 내다봤지만 김기현 대표는 총선은 지도부가 지휘한다며 비대위설을 일축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